파트 5, 4단계, 위대함을 위한 게임 플랜. 그레이트 마인드셋과 그 정반대인 무력한 마인드셋을 비교해보면 유익하다. 이 둘이 서로 정반대라는 것은 단번에 알 수 있다. 의도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지 않는 한 당연히 무력함의 마인드셋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림에서 보듯 무력함의 마인드셋에 놓이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고 내일은 더 나으리라는 희망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립된 느낌에 빠진다. 하지만 그레이트 마인드셋이 주는 해방감을 가능하게 해주는 길이 있다. 내가 전환지대라고 부르는 곳을 지나가야 한다. 이것은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발견하고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행동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계속해 나가는 헌신이 필요하다. 이때 위대함을 위한 게임 플랜이 활약한다. 전환지대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다른 마인드셋으로 옮겨갈 때 길이 좁아질 수 있다. 하지만 마인드셋을 옮겨가 계속 실천한다면 풍요로움의 선택지가 열려 있다. 그러면 당신의 잠재력을 막을 수 없다. 곧 모든 세상이 당신 안의 위대함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전환지대를 무사히 헤쳐나가서 무력함의 마인드셋에서 위대함의 마인드셋으로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의미 있는 사명을 확인하고 위대함의 마인드셋을 연마한 덕분에 지금쯤 긍정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매일 의미 있는 사명과 목적을 향해 다가가는 활동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의문을 가져주어서 고맙다. 이제는 실전으로 옮겨갈 시간이다. 위대함을 위한 게임 플랜은 내가 의미 있는 사명을 추구하는 데 사용한 검증된 과정이다. 내가 수년간 만나본 수많은 전문가에 의해 검증된 단계들로 이루어진다. 이 단계들은 의미 있는 사명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당신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 모든 단계는 이전 단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중요한 단계를 놓치지 않도록 1에서 7까지 순서대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각 단계를 진행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속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모든 단계를 실행에 옮기는 것만 중요할 뿐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챕터 12. 용기 있는 질문을 하라. 무엇이 당신을 의미 있는 사명을 시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나요? 잘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요. 흑인 기업가이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이고 우리는 모두 백만장자가 되어야 한다를 쓴 레이첼 로저스는 소외된 계층에 수백만 달러 매출을 올리는 사업체를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헬로세븐을 설립했다. 그녀가 소외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세상이 더 공평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만든 이 회원제 커뮤니티는 더 클럽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헬로세븐은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녀는 사업이 자신의 사명을 완전하게 수행한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레이첼은 나의 팟캐스트에 출연했을 때 이렇게 털어놓았다. 당시 그녀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 지 1년 가까이 되었을 때였다. 저는 회사를 차리고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서 망치지 않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그건 정말 불안해요.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먼저 그녀에게 1,000만 달러가 있으면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물었다. 그녀는 그만한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흑인 엄마들을 도와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싶은 꿈을 들려주었다. 그녀가 만들고 싶은 비영리 단체는 3가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출산 전후의 엄마들을 돕고 야간 근무 간호사들을 지원해 엄마들에게 쉴 시간을 주고 육아 보조금을 지급해 경력을 쌓을 기회를 준다. 계산 결과 1,000만 달러는 1,000명 이상의 엄마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 다음으로 물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거예요. 나는 그녀가 현실 감각을 잃지 않도록 연이은 질문으로 그녀를 압박했다. 당신이 한 엄마를 도와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엄마가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다고 해보죠. 그녀는 어디로 연락해야 할까요? 어디로 이메일을 보내면 되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가 레이첼을 몰아붙인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성취했다. 수익 창출과 팀 구축에는 매우 능숙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이도저도 하지 못하게 만들 위험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고 흥분시키는 열정이 무엇인지, 다음 꿈을 이루기 위해 그녀가 취할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이 비영리 단체는 필요한 서류 양식을 진짜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좋아요. 그럼 어디에서 신청하면 되는지 URL 주소를 지금 바로 내보세요. 며칠 내로 진짜 준비해 두시고요. hello7.org.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아이디어를 실행할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두었으므로 나는 그녀에게 두 번째 도전 과제를 주었다. 오늘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비영리 단체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 2명에게 전화를 거세요. 마지막으로 할 일은 아까 말한 1,000만 달러를 현실로 만드는 것이었다. 오늘 당신이 전화해서 10만 달러 수표를 써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3명이 누구죠? 금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가속도가 붙는 것이 목적이므로 나는 계속 그녀를 밀어붙였다. 하루 안으로 양식을 준비하고 24시간 이내에 비영리 단체 경험이 있는 친구 2명에게 전화하고 후원자 3명에서 5명에게 연락하세요. 그리고 오늘 밤에 저에게 문자 주세요. 레이첼은 내가 제안한 것을 모두 실행했다. 그 결과 20만 달러가 빠르게 모였고 즉시 40명의 엄마를 도와줄 수 있었다. 그렇게 헬로세븐 재단이 탄생했다. 레이첼 로저스는 용기 있는 질문을 하고 목표와 마감일을 정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중대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사명을 다음 단계로 진전시켰다.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떻게에 집중한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무엇과 왜다. 무엇을 왜 하고 싶은지 확실히 알면 어떻게는 저절로 따라온다. 5가지 용기 있는 질문. 움직이는 마인드셋이 있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진다. 최상의 컨디션이 된다. 올바른 생각과 감정, 행동이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미래가 밝아 보이기 시작한다. 한동안은 그렇다. 그 다음에는 질문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만약에 다른 경우에는 그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부정적인 잘못된 질문은 당신을 위대한 여정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올바른 질문은 묻고 대답하는 데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질문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가능성이 밖으로 나오게 해준다. 위대함을 위한 게임 플랜이 용기 있는 질문부터 시작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위대함의 핵심으로 다가가고 행동을 밀어붙이려면 꼭 대답해야 할 5가지 질문이 있다. 나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내도록 코치해줄 때 이 질문들을 변형해 자주 활용했다. 질문을 원하는 순서대로 살펴봐도 된다. 모든 질문은 행동을 지향하고 가능한 한 빨리 앞으로 나아가도록 영감을 줄 것이다. 1. 순수성 질문. 100% 진정한 내가 된다면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우리는 마치 큐레이터처럼 선별을 거친 버전의 나로 세상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사람들이 진짜 버전의 나를 좋아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우리가 위대해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는다. 이 질문은 직접 주도권을 쥐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과 성취하고 싶은 것을 위해 노력하게 해준다. 2. 우선순위 질문. 만약 앞으로 30일 안에 당신의 목표를 2배로 늘려야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겠는가? 나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좋아한다. 틀을 벗어나 생각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틀을 아예 깨부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한다. 만약 30일 안에 목표를 2배로 성취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겠는가? 너무 극단적인 질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자. 원하는 목표를 빨리 이루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인데 두려움에 가로막혀 있다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디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까? 남은 시간은 꼭 30일이 아니어도 되고 자신에게 맞게 바꿔도 된다. 핵심은 언뜻 보기에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긴급함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다. 더 많이 이룰 수 있는데도 편하다는 이유로 현실에 안주한다. 물론 더 큰 것을 이루지 않아도 누가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일 하루씩 줄어든다. 만약 이루어지지 않은 채 꿈을 내버려 두는 것이 괜찮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 3. 가능성 질문. 만약 내가 할 수 있다면 무엇이 가능할까? 이 질문은 당신이 처한 상황의 세부적인 부분을 바꿔서 새로운 현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만약 직장을 그만두고 부업을 키우는 데 전념할 수 있다면 무엇이 가능할까? 만약 가족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된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가능해질까? 어떤 식의 질문인지 이해될 것이다. 이 질문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느껴질지 생각해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해준다. 4. 열정 질문. 만약 내가 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감정적인 존재다. 이 질문은 자신에게 중요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면 어떤 기분일지 자유로이 탐구하게 해준다. 만약 직장을 그만두고 부업을 성공시키는 데 전념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만약 가족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5. 번영 질문. 만약 오늘 복권에 당첨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은 돈의 굴레를 제거함으로써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고 정말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물론 당신이 성장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위대함의 여정에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의 목표를 너무 작게 잡고 자신을 속일 때가 많다. 만약 돈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정말로 큰 꿈을 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대담하게 꿈꿔보자. 이 질문들은 완전하지 않다. 당신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규칙적으로 용기 있는 질문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정체에서 거대함으로. 기업가이자 부동산 업계 거물인 그랜트 카르도네를 안 지 12년이 넘었다. 그는 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위대함 학교에도 여러 번 출연했다. 그의 이력서는 정말이지 놀라운 경력으로 가득하다. 8권의 책을 썼고 13개의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7개의 사기업의 CEO를 지냈으며 폭스뉴스와 CNBC와 같은 주요 방송 매체에도 자주 출연한다. 나는 그가 용기 있게 행동하고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 중에는 가진 것을 전부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다가 10배 이상으로 회복한 이야기도 있다.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사람들 대부분은 되도록 몸을 사리고 비상금을 더욱더 꽁꽁 쥐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랜트는 아니었다. 그랜트는 가진 돈을 거의 다 투자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축한 돈이 하나도 없다.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랜트는 자신의 투자금과 현금 흐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확실히 그는 올인하는 유형이다. 하지만 나는 몇 년 전 팟캐스트에 출연한 그에게 너무 작게 생각한다고 자극했다. 그 당시 그는 부동산 사업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었지만 나는 그것이 그의 재능을 온전히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하면 매출을 10억 달러로 올릴 수 있을까요? 그는 이 질문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가 대답했다. 지금쯤 눈치챘겠지만 나는 불가능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능하지 않다니 무슨 뜻이죠? 그러기엔 제 인맥이 충분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누굴 만나야 하나요? 투자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나는 그의 제한적인 생각을 알아차렸기에 절대 포기할 마음이 없었다. 질문을 던지자 제한적인 생각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에 더 큰 가능성이 열리는 게 보였다. 나중에 그랜트는 그 인터뷰가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었다. 자신의 사업이 한정적인 부유층만 상대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가족들조차 그의 사업에서 이익을 얻을 만한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랜트는 다양한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더 큰 부동산 거래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인터뷰를 하고 2년 후 그랜트는 9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자랑스러운 기업의 CEO가 되어 내 팟캐스트에 돌아왔다. 내가 다시 만난 그에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매출이 30억 달러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랜트가 잠시 생각한 후에 단계를 나열하기 시작했다. 좋습니다. 그럼 뭘 망설이나요? 그랜트는 또다시 불가능한 일을 현실로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의 기업이 올리는 매출은 무려 40억 달러가 넘었다. 이번에는 내가 질문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기업은 3년 안에 400억 달러로 매출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불가능해서 400억 달러로. 그것이 용기 있는 질문의 힘이다. 이 방법은 모두에게 통한다. 의사에서 전업 유튜버로. 처음 내 팟캐스트에서 만났을 때 알리 압달은 영국에서 일하는 시간제 의사였다. 하지만 그의 진짜 열정은 온라인 크리에이터로 향했고 팟캐스트 출연 당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었다. 그의 유튜브는 건강과 부부, 사랑, 행복, 영향력이라는 5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생산적인 삶을 사는 방법을 다루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 알리는 의사를 완전히 그만두기로 결정 내렸다. 그가 의사를 그만두기로 한 것은 내가 앞에서 소개한 질문을 변형한 2가지 질문을 던진 결과이기도 했다. 앞으로 30일 안에 의사로 직접 환자들을 1대1로 만나는 일을 완전히 그만둔다면 어떨까? 의사를 그만두기로 한 직후에 어떤 기분이 들까?
사실 알리는 그동안 의학 분야에 발만 담그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의료계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많았다. 그는 의사가 되기 위해 8년이라는 시간과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 게다가 의사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직업이었다. 애초에 그가 유튜브에서 그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의사라는 직업 덕분이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에게 의사를 그만두면 어떨 것 같은지 묻고 있었다. 알리의 대답은 솔직하고 타당했다. 솔직히 아주 무서울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기적인 이유에서요. 저는 지금도 유튜브 채널과 관련 사업 등 의사라는 직업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단순히 부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는 시간제 근무 의사로 일해서 버는 것보다 부업으로 훨씬 많은 수십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인정했듯이 의사보다는 유튜버로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있었다. 유튜버라는 새로운 세상의 특권을 위해 의사라는 전통적인 특권을 버린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듭니다. 이기적인 두려움이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봐 걱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사실 의사로서는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제가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내 질문이 그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주 거대한 생각거리를 던졌다. 당신은 정말로 원해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의사들보다 열정이 없는 분야에 시간과 에너지 10%를 쓰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알리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진 못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물론 나는 알리를 매우 존중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몰아세운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용감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끔 우리를 몰아붙일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뿐이었다. 의사는 고귀한 소명이다. 그것이 정말로 자신의 소명이라면 말이다. 알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두려움과 매몰 비용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었다. 그는 의사보다 온라인 크리에이터로서 세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 팟캐스트에서 그의 목표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약 구독자가 1,000,000명이라면 계속 의사로 일할 것인가? 만약 의사로 일하는 한 달에 10시간이라는 시간을 콘텐츠 개발이나 디지털 사업 확장에 쓴다면 어떨까? 만약 전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에만 집중한다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대화가 끝난 후 알리는 스스로 훨씬 더 용기 있는 질문을 던졌다. 몇 주 후 그는 의료계를 완전히 떠나기로 한 결심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그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들 덕분에 마인드셋의 핵심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답을 찾아야만 했던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만약 전업 유튜버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한 대비책으로 그냥 계속 의사로 일하는 게 어떨까? 만약 의사를 그만두었다고 악플이 달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이상 의사라고 말할 수 없으면 유튜브 채널과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의사와 유튜버 둘 다 파트타임으로 한다면 어떨까? 내가 의사를 그만두지 않으려는 이유는 의사라는 명찰을 계속 달고 있으면 다른 유튜버들과 차별화되기 때문은 아닌가? 모두 타당한 질문이다. 하지만 결국 그는 두려움이 위대함의 목표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사나 유튜버가 아니라도 누구나 변화를 위해 용기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용기 있는 질문은 지금의 나와 내가 원하는 나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발목을 붙잡는 요소를 제거하면 자유로워지고 열정을 향해 나아갈 에너지가 생긴다. 나는 사랑하는 일에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람들에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다. 마법이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위대함이 따라온다. 질문에 담긴 용기.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쉽고 나태한 질문은 옆으로 제쳐두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면 질문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올바른 질문, 즉 용기 있는 질문은 마음속 깊이 파묻혀 있는 무언가를 빠르게 캐내게 한다. 용기 있는 질문은 집중적이고 직접적이다. 정신을 흐트리는 방해물을 없애주는 동시에 가능성의 범위를 넓혀준다. 놓쳤을 수도 있는 것들이 보인다. 신선한 관점과 새로운 지평선을 탐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용기 있는 질문은 행동을 선호하게 해준다. 막연히 언젠가 가능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 당장 가능해진다. 마치 거대한 눈사태가 일어나듯 가속도가 붙는다. 어떤 질문을 해야 위대함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 기다리지 마라. 세상은 당신의 위대함이 필요하다. 팁. 위대함을 위한 연습 과제. 연습. 용기 있는 질문을 하라. 가능성을 꿈꿔라. 용기 있는 질문을 하고 답할 시간이다. 각각의 용기 있는 질문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공책이나 메모 앱에 답을 적는다.
그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다른 질문들을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다. 그런 질문들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역시 공책이나 메모 앱에 적고 답을 솔직하게 생각해 본다. 장애물이나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에 가로막히지 말고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미 있는 사명을 위해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용감하게 꿈꿔보자. 챕터 13. 자신에게 허락하라. 투자 전문가인 내 친구 로저는 1년 동안 받은 수수료가 8만 달러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직접 회사를 차려 성공시키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항상 진퇴양난에 빠지곤 했다. 혼자서도 해보고 파트너와 함께도 해보고 또다시 혼자서도 해봤지만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어떻게 하면 투자할 돈이 많은 고객들과 일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내가 고객 몇 명을 추천해 주었지만 그가 찾던 거물들은 아니었다. 그러나 또 다른 친구가 복권에 당첨되어 몇억 달러를 받게 된 19살 청년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놀랍게도 복권 당첨자가 최근 트위터에 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위대한 학교의 에피소드에 관한 글을 올린 것이다. 나는 그 젊은이에게 연락해 축하해준 후 앞으로 다가올 난관에 대해 경고했다. 알다시피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약 70%가 몇 년 안에 파산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 만약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도 했다. 결국 그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몇 번의 전화 통화를 통해 그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의 주변에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는 것 같았지만 내가 친구 로저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다른 조언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믿을 만한 전문가들에게 재정 관련 결정에 도움을 받으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도 동의했다. 로저에게 연락해 이 젊은이에게 그 어떤 상품도 팔려고 하지 말고 전화 상담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야기가 잘 된다면 고객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터였다. 로자는 그러겠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세 사람 사이에 여러 번의 통화가 오갔다. 그 청년은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상담을 받은 얼마 후 나에게 로저가 정말로 마음에 든다면서 돈 관리를 맡기고 싶다고 했다. 당연히 나는 잔뜩 흥분해 로저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다. 친구, 내 인생이 바뀔 거야. 이 고객이 너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거야. 하지만 돌아온 로저의 대답은 완전히 예상을 빗나갔다. 난 준비가 안 됐어. 뭐라고? 나는 깜짝 놀랐다. 준비가 안 됐다니 무슨 말이야? 그렇게 큰 고객은 처음이라서 그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라. 나는 애정에서 우러나오는 따끔한 충고를 해주기로 했다. 내 말 잘 들어. 네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이 건을 맡지 않는다면 난 내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몇 년 동안 나한테 큰 고객을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잖아. 그래서 도와줬더니 겨우 한다는 소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내가 도전할 마음이 없으면 나도 더 이상 너하고 일을 안 할 거야. 왜 그렇게 로저한테 짜증을 냈냐고? 인생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꿈꾸고 바라던 기회가 왔는데 그가 기회를 잡아도 된다고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저는 자기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사명으로 나아가지도 못했다. 로저는 기회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며칠 후 그는 새로운 고객을 받아들이되 더 큰 고객을 관리해 본 경험과 자원을 가진 다른 기업의 도움도 받기로 했다. 파트너의 영입은 첫 도전에 필요한 안정감을 주었다. 하지만 로저는 2년도 되지 않아 그 청년은 물론이고 또 다른 새로운 거물 고객들을 혼자 관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웠다. 수수료 50%가 아닌 100%를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로저는 파트너를 영입함으로써 자신에게 성공의 기회를 절반쯤 나눈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직 자기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고객을 감당하려면 확실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행동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에 로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자신이 의존하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그렇게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마침내 도전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스스로 만드는 감옥.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려고 하는 것 같다. 심리치료사, 코치, 친구, 고객, 가족 등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 의미 있는 사명을 추구하는 길에서는 자신에게 세 가지를 허락해야 한다. 원하는 사람이 되어도 된다는 허락, 거절해도 된다는 허락, 감정을 드러내도 된다는 허락. 이 중에서 하나라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1.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허락하기.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질투와 불안의 결과로 이어진다. 가브리엘 번스타인의 말이 잘 표현해준다. 질투는 자신의 개발되지 않은 부분을 목격했을 때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을 질투할 수도 있지만 나도 얼마든지 같은 재능을 개발할 수도 있다. 자신을 긍정하고 원하는 모습이 되도록 허락하기만 하면 된다. 세스 고딘의 말처럼 많은 사람은 선택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선택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 본능입니다. 출판사나 토크쇼 진행자, 블로거의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말에서 허락과 권한,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경향을 거부하고 아무도 자신을 선택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비로소 일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허락이 이미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세상이 이바지할 기회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무엇보다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도전에 맞서고 최선을 다하면 당신은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선택해주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나를 선택하세요. 우리가 자신에게 성공을 허락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 의미 있는 사명을 추구하는 위대함의 마인드셋이 아니다. 2. 거절을 허락하기. 우리는 어수선하게 흐트러진 삶에서 무언가를 제거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사람들이 거절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타인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정체성 문제로 돌아간다. 당신은 타인의 기대가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는가? 일부 과제를 제거해도 된다고 자신에게 허락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남들이 부탁한 일들이 넘쳐나 주의가 흐트러질 위험이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한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내 친구 로리 바데는 생산성 전문가다. 일부러 미루기라는 책을 쓴 로리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생각 시스템을 개발했다. 초점이 흐리면 결과도 흐려집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쓸수록 시간이 낭비되므로 실제로 완수하는 일은 적어진다. 삶과 할 일 목록에서 무언가를 제거해도 된다고 자신에게 허락해야 한다. 그래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3.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 과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감정이라도 전부 다 느끼도록 허락해야 한다. 스스로 감정을 허락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불편하거나 어색해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가브리엘 번스타인도 감정 허락을 다룬다. 그녀는 허용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감정의 범주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트라우마를 경험했으며 그 트라우마 안에는 열등감, 분노, 자기 혐오의 수치스러운 감정이 들어있다고 말한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서 감정을 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대응 방식은 지속하기 어렵다. 위대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행동이나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려면 기억으로 들어가 모든 감정을 다 느끼도록 자신에게 허락해 주어야 한다. 나의 대장은 나. 스티븐 R. 코비의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너무도 유명하다. 그 책에 나오는 첫 번째 습관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이다. 그의 아들은 이것을 나의 대장은 나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나는 이 단순한 어린이 버전이 훨씬 마음에 든다. 이 단순한 표현을 마음에 단단히 새기면 앞에서 말한 허락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이 말은 위대함을 향해 현실을 헤치고 나아갈 힘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뜻한다. 타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코비의 가르침을 이끄는 원칙은 바로 주도적인 태도와 반응적인 태도의 차이점이다. 반응적인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다 또는 나는 해야만 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환경이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게 한다. 그들은 자신이 상황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간과한다. 반면 주도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는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한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만들려고 한다. 그것은 위대함의 여정을 직접 진두지휘하도록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내가 나의 대장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산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로리 바느는 내일 더 많은 시간을 만들어줄 일에 오늘 시간을 할애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시간을 2배로 늘리는 열쇠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 공식을 유의성 계산이라고 부른다. 스스로 시간에 대해 지휘권을 쥐고 장기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일에 사용한다는 뜻이다. 일정 세우기는 단순히 달력에 표시하고 할 일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두려움, 불안, 야망, 원동력 같은 것들이 자리하게 된다.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이런 감정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는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때가 거의 없다. 보통은 당장 달려들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린다.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속도를 늦추거나 접근 방식을 수정해도 된다고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만큼은 왠지 쉽지 않다.
이 책만 해도 원래 계획대로 빨리 끝내지 못한 것에 큰 죄책감을 느꼈다. 처음에 스스로 정한 일정을 엄수하는 것보다 최대한 좋은 책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이므로 마감일을 미뤄도 괜찮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압박감을 내려놓자 오히려 의욕이 더 활활 불타올랐다. 목표를 완벽한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자신을 압박하면 오히려 달성하지 못할 때가 많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고 유연한 마음과 품위로 자신을 대한다.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려면 자신에게 허락해야 한다.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거나 잠깐 뒤로 물러나거나 옆으로 비켜서거나 필요한 모든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팁. 위대함을 위한 연습 과제. 연습 1.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생각해보라. 자신에 대한 의심을 내려놓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큰 꿈을 꾸지 못하도록 자신을 단념시키는 것이 오히려 책임감 있거나 현실적인 행동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 연습은 긴급한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일기장이나 메모 앱 등 편한 장소에 답을 기록한다. 1단계. 목표 선택하기. 이루고 싶었지만 전혀 진전시키지 못한 목표가 무엇인지 적는다. 2단계. 리스크 올리기. 생산성이 뛰어나지 않으면 목숨이 용납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1년에 한 번씩 모든 개인은 재판소에서 성과를 평가받고 운명이 결정된다. 당신이 평가받을 차례가 되었다. 당신은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재판소에서 그 사실이 밝혀지고 당신은 끌려가 처형당하기 직전이다. 당신은 식은땀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애원한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당신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을 1년 더 연장받는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지 설득력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3단계. 계획 세우기. 30분 동안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서를 작성한다.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최대한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치러야 할 대가. 물론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시나리오지만 이 연습은 새로운 관점으로 시간을 바라보게 해준다.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고 목숨을 잃을 일은 없겠지만 원하는 삶은 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도전하지 않을 때 치러야 할 대가다. 그렇게까지 절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위험한 일이다. 연습 2. 자신에게 허락하라. 1단계. 목표 선택하기. 연습 1의 목표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적는다. 2단계. 비판의 목소리 찾기. 1단계의 목표를 추구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의심이 생기는가? 아래의 문장 구조를 이용해 목표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적어보자. 3단계. 자신에게 허락하기. 다음의 문장 구조를 이용해 2단계에서 발견된 비판의 목소리에 반박하고 자신에게 허락하는 선언문을 작성한다. 앞으로 넘어져라. 누구나 자신에 대한 불신이 있다. 누구나 부족한 기술과 자질이 있다. 나는 전문 러너가 아니지만 그래도 마라톤을 뛰었다. 전문 인터뷰어가 아니지만 팟캐스트를 만들었다. 고등학교 때 영어 수업에서 거의 낙제할 뻔했지만 지금은 당당히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 난 여전히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난 나에게 도전을 허락할 거야. 도전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넘어져라. 나는 그것도 발전이라고 본다. 내 사명은 나의 것.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만큼 초점을 흐리는 딴짓을 허락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방해하는 것은 그 무엇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긍정의 확언은 나에게서 나와야 한다. 나만큼 내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테니까. 챕터 14. 도전을 받아들여라. 발표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 토스트마스터즈에 가입했을 때 모든 회원이 반드시 도전해야만 하는 10가지 유형의 스피치가 담긴 워크북을 받았다. 각각의 스피치는 5분에서 7분 분량이었고 다양한 기술을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첫 번째 스피치는 어색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스피치였다. 자신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5분 동안 하는 것이 목표였다. 정말이지 너무 겁이 났다. 5분 동안 멍하니 있거나 말을 더듬지 않을 자신이 없었다. 그래도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결국 해냈다. 나머지 스피치를 위해 소품과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는 연습을 했고 억양과 스타일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토스트마스터즈 미팅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테이블 토픽이라는 연습이었다. 리더들이 즉석에서 회원들에게 무작위로 주제를 지정해주면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 그 주제에 대해 1분간 말해야 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고문이 따로 없었다. 어쨌든 하기는 했다.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내 메시지를 말로 전달할 수 있어야 했고, 그러려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했으니까. 목표를 정했다. 3개월 안에 토스트마스터즈 이외의 장소에서 첫 무료 강연을 할 것, 9개월 안에 첫 유료 강연을 할 것, 불가능한 목표처럼 느껴졌지만 도전했다. 일주일에 5번 토스트마스터즈 미팅에 나갈 때도 있었다. 토스트마스터즈를 권해준 멘토는 첫 스피치 대상을 자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집단으로 정하라고 조언해 주었다. 내가 연사로서 처음 나가는 전장이 될 터였다. 전문 연사들의 모임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젠장, 저기가 바로 내가 서야 할 곳이구나. 24세 예손이었던 내가 양복 차림의 40대, 50대 전문 연사들과 같은 방에 있었다. 나는 1년 동안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이 그룹의 모임에 참석하면서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링크드인을 통해 처음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다. 지역에서 이루어진 30분짜리 강연이었다.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목표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 다음에는 500달러짜리 강연이 잡혔다. 그리고 어느새 한 건에 5,000달러가 넘는 돈을 받으면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 강연으로 돈을 벌게 되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결코 쉬워진 것은 아니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인맥을 쌓으면서 나 자신을 홍보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나에게 전문 연사가 되도록 허락했다. 예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도전을 받아들였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불편한 상태로 몰아붙였다. 스피치에 대한 두려움을 비롯해 우리가 느끼는 사회적 두려움은 대부분 공동체의 바운더리와 관계 있는 듯하다. 우리는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공동체를 보면 이렇게 생각한다. 난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여긴 내가 속한 곳이 아니야. 난 이곳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나와 달라. 내가 외부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낀 것은 살사춤을 배울 때였다. 솔직히 복잡한 발놀림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고생했다. 춤 못 추는 키 큰 백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여성들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할 때마다 수없이 거절당했다. 일주일에 3, 4일 두려움과 마주하기를 3달 반.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자 아무리 남들에게 거절당해도 상관없었다. 목표에 전념하는 법을 배웠고 결국 살사춤을 능숙하게 잘 추게 되었다. 우리는 공동체가 나를 받아줄 것인지에 너무 신경 쓰는 나머지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한다. 나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지금도 일부러 나 자신을 불편한 상황에 놓으려고 노력한다. 내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덕분이었다. 내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인정했으므로 새로운 것을 배울 때 타인에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끝까지 해낼 수 있다. 나는 현재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다. 아직 내가 완전히 속하지 않은 공동체여서 불편함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내 억양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자친구와 그녀의 친구들, 가족들에게 스페인어로 말하면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마주할 때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불편함에서 재미를 찾는다면 두려움을 절반쯤 극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스피치를 처음 연습하기 시작했을 때 나보다 15살이나 많은 노련한 연사가 1대1로 지도해 주었다. 그는 토스트 마스터즈에서 내 스피치를 듣는 사람들은 전부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주었다. 실수뿐 아니라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도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실어 주었다. 우리는 자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커다란 수치심과 죄책감을 안긴다. 그러면 전진이 미루어질 뿐이다. 몇 년 전에 도전하지 않았어도 괜찮다. 지금 도전하고 있지 않은가. 과거에 망설였다는 이유로 자신을 꾸짖지 말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예전에는 도전을 받아들일 도구와 용기, 자신감이 없었지만 지금 나는 완전히 올인하고 있어. 나는 즐거움을 누려도 된다고 나 자신에게 허락한 덕분에 관계의 불편함을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사업가들이 모인 자리에 갈 때마다 나는 가장 나이가 어리고 가장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스스로 상황을 즐긴 덕분에 테이블로 다가가 대단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농담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질문도 던졌다. 호기심이 많았기에 일종의 놀이처럼 생각했다. 나 자신에게 재미있는 도전 과제를 주었다. 강연이 끝난 뒤에 어떻게 하면 무대 위의 연사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사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을까? 이 접근법 덕분에 멋진 기회의 문이 열렸던 적이 있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즐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당시 인지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팀 페리스가 한 컨퍼런스에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를 쓴 비결을 모조리 공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입장권 비용이 1만 달러라는 것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 행사에 정말 가고 싶은데 입장권을 구매할 형편이 안 돼. 어떻게 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을까? 아니, 이 행사에서 연사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팀 페리스가 무대에서 나를 인터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감히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 일이 가능해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 나는 컨퍼런스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팀 페리스의 비서인 찰리가 행사 준비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책 마케팅과 출판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비서 찰리에게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전부 오는데 가상북 투어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네요. 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아직 책을 낸 적이 없는 상태였지만 가상북 투어에 익숙했고 그 주제에 관한 완벽한 사례 연구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게리 바이너 척과 함께한 웨비나에서 그의 책을 홍보해 800권을 팔기도 했다. 나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한 사례 연구 자료를 찰리에게 보여주었고 가상북 투어라는 주제가 관객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팀 페리스에게 그 아이디어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만약 승낙한다면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다. 놀랍게도 머지않아 팀, 찰리와 삼자통화로 내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들은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했다. 세상에, 이게 지금 꿈이야? 생시야? 그렇게 나는 1만 달러를 내고 모인 관객들 앞에 마련된 무대에 앉게 되었다. 정말로 팀 페리스가 나를 인터뷰했다. 가진 것 하나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가능해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뿐인 애송이를. 이것이 위대함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원하는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락하고 도전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도전의 가치. 평소 내 활동을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잘 알겠지만 나는 도전을 사랑한다. 30일, 60일, 90일 챌린지에 도전하고 해내면서 힘을 얻는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두려움 리스트에서 항목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도전하다 보면 결국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나는 한 번에 하나씩 두려움에 맞서는 도전으로 시작한다. 나는 어렸을 때 여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두려웠다. 나 자신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름방학 내내 한 여학생에게 매일 말을 걸기로 다짐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는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흘러넘쳤다. 17살 때는 40대 여성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단순히 내가 과연 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한 도전이었다. 두려움을 하나씩 정복할 때마다 다음 두려움을 이겨내는 도전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는 것을 발견했다. 여자들과의 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덕분에 살사춤을 배우면서 거절의 두려움을 똑바로 마주하는 힘이 생겼다. 두려움의 세세한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여성들과 대화하고 살사춤을 배운 덕분에 생긴 자신감은 사람들 앞에 서는 연사가 되고 웨비나를 성공시키고 베스트셀러를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졌다.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확실하게 파악한 후에는 그 두려움에 맞서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다. 나를 지배하는 두려움과 똑바로 마주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은 없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열쇠는 자기 평가와 행동이다. 30일, 60일, 90일 챌린지로 모든 두려움에 하나씩 도전하라. 자신감이 로켓처럼 치솟을 것이다. 도전과 올인의 적은 미루는 습관이다. 앞에서 소개한 친구이자 작가인 로리 바데는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미루는 원인이 자기 비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내면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 그러면 어느덧 우리는 그런데 왜 애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이상이 되려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사명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도저도 못하고 꼼짝없이 갇힌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 우리는 원하지 않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까?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의 경제학 교수 케이티 밀크먼은 흥미로운 시각으로 이 문제를 조명한다. 그녀에게 따르면 우리에게는 마음의 장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벽은 현상 유지 편향이다. 우리는 자신이 아는 길로만 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위험하게 느껴진다. 위험을 견디기가 너무 힘든 나머지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도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원래의 길을 고수한다. 내 경험상 좋은 삶은 빠져나가기 가장 힘든 삶이다.
자기 삶의 80% 만족하면 그 좋은 삶에서 느끼는 편안함이 너무 커서 위대한 삶에 도전하는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워진다. 지금 바로 행동하라. 로리 바다는 도전에 대한 유용한 사고방식을 알려주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데 지루함 같은 종류의 고통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가 미루는 이유는 불쾌함을 피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편함을 경험할지를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불편함을 겪든 나중에 더 큰 고통이 쌓였을 때 겪든 둘 중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이 사실을 알면 더 풍요로운 미래에 지급하는 단기 계약금일 뿐 불편함 속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희생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로리는 이 방법을 계단 오르기라고 부르며 편안한 삶으로 가는 가장 짧고 확실한 길은 가장 힘든 일을 가능한 한 빨리 해치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방법의 핵심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자. 이 방법대로 하면 오히려 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자제력이다. 에센셜리즘, 최소 노력의 법칙 같은 베스트셀러를 쓴 그렉 맥커운의 주장도 비슷하다. 그렉은 본질적인 소수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그래야 우선순위가 흐릿해지지 않을 수 있다. 사소한 것들은 전부 희생하고 중요한 몇 가지에만 집중해야 한다. 초점이 흐려지려 하면 지금 힘든 일을 해야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거대한 행동을 밀어붙여 속도를 내면 변화가 일어난다.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형태의 미루기로 고전하고 있다면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지 마라. 그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다.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본능이다. 하지만 로리에 따르면 미루기는 신체적인 에너지만 보존해줄 뿐인데 의사결정에 관련된 에너지는 대부분 감정적인 에너지다. 운동이 완벽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운동을 하기 위해 체육관까지 가는데 소비되는 감정적 에너지가 실제로 운동에 사용되는 신체적 에너지보다 더 크다. 우리가 과제를 미루고 고통스러움을 과장하기 때문이다. 하나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하겠다. 도전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미지의 영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두려운 일을 해야만 한다. KT 밀크먼과 동료 연구자들은 도전을 도와주는 새로운 시작 효과라는 현상을 발견했다. 변화의 동기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요인이 워낙 다양해서 무작위로 보일 수 있겠지만 KT가 이끄는 연구진은 패턴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특정한 순간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 순간은 새해, 생일, 새 직장 출근 첫날, 심지어 월요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삶이나 목표, 우선순위를 되돌아보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시작은 정체성의 변화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8세가 된 아이는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으므로 무언가 변화를 느낄 것이다. 이 변화는 새로운 규칙과 책임, 특권이 생긴다는 뜻이지만 다른 변화를 촉발할 수도 있다. 새로운 시작 효과에 담긴 힘을 알면 의식적으로 더 자주 새로운 시작을 추구함으로써 그 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도전에 달려들게 해주는 또 다른 방법으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숀 아처의 20초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은 모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전략적으로 통제하게 해준다. 더 자주 하고 싶은 일인지 덜 하고 싶은 일인지를 토대로 에너지의 양을 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컴퓨터에서 앱을 삭제해 자동 로그인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넷플릭스를 보고 싶을 때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아이디를 입력해서 로그인해야 한다. 이런 작은 노력이 아무 생각 없이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만약 집에서 자주 요리하고 싶다면 미리 씻어서 잘려나온 채소나 밀키트 같은 것을 이용해 요리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두려움을 극복하거나 삶의 커다란 변화를 만드는 도전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 나는 LA 마라톤 대회에 도전했다. 준비하는 동안 지구력 훈련에 많은 시간을 쏟기는 했지만 실제로 전체 코스를 뛰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대회 출전 일주일 전에 뛴 거리가 약 20km였는데 그것만으로도 죽을 뻔했다. 몸이 너무 쑤셔서 대회를 일주일 남겨놓고 전혀 뛰지 못했다. 솔직히 자격도 없고 준비도 부족해서 그만두는 편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는 준비 과정에서 이미 나 자신에게 행동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했고 그저 도전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내가 끝까지 도전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마라톤은 어렵지 않을 거야. 재미있을 거야.
마라톤을 재미있게 즐기려고 계획까지 미리 짜두었다. 오르막길이 나오면 급수대가 나올 때까지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드디어 대회 당일이 되었고 나는 그 계획을 지켰다. 오르막길이 나올 때마다 걸었고 물과 음료가 제공되는 급수대가 나오면 물을 마시면서 계속 걷다가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다. 전체 거리 약 42.195km를 완주하는 동안 피켓을 든 사람들을 보며 미소 지었고 하이파이브도 했다. 내 몸이 해내고 있는 일에 놀라고 웃음도 나왔다. 경주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저 그 과정을 즐겼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는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기록으로 코스를 완주했고 기분이 정말 좋았다. 마라톤을 처음 도전했을 때만 해도 다시는 마라톤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LA에서 첫 번째 마라톤 대회를 완주하고 불과 며칠 후 뉴욕시 마라톤에 참가 신청서를 냈다. 도전은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체육관에서 같이 복싱을 하는 사람 중에서 10년 동안 계속 체중이 엄청나게 늘었다 줄었다는 남자가 있다. 트레이너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도전을 끝내자마자 바로 다른 도전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 그는 중요한 권투 시합을 앞두고 훈련하고 있는데 올바른 식단을 따르고 있어서 체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 도전이 끝나고 다른 도전에 뛰어들지 않으면 다시 살이 찔까봐 걱정하고 있다. 도전하라. 도전은 삶의 일관성을 주고 자기 성찰로 이끌고 자신감을 길러준다. 항상 두 가지 도전이 있어야 한다. 지금 하는 도전, 그 다음에 곧바로 뛰어들 도전. 첫 번째 도전을 찾고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팁. 위대함을 위한 연습과제. 연습 1. 불가능 추구하기. 나는 청중 앞에서 마련된 무대에서 팀 페리스와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기회를 직접 만들었다.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꿈이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진 덕분에 불가능을 현실로 바꿀 수 있었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나는 거대한 꿈을 꿔도 된다고 나 자신에게 허락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도전했다. 이 연습법은 불가능한 꿈에 도전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줄 것이다. 1단계 도전을 찾아라. 의미 있는 사명 선언문을 다시 읽는다.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이끌어주는 가장 중대한 성취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한계를 두지 말고 최대한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일을 적는다. 2단계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기. 팀 페리스와 인터뷰하는 꿈을 이루려면 그의 비서와 인맥을 쌓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처음 한 일은 몇 번 만나 안면을 튼 사이임을 이용해 비서에게 먼저 연락한 것이었다. 당신의 불가능한 꿈이 가능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불가능한 꿈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는다. 3단계 불편함을 재미로 바꾸기. 지금 나열한 행동들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분명 당신을 움츠러들게 할 것이다. 토스트 마스터즈에 가입한 것은 나에게 최악의 악몽과도 같았지만 초청받아 무대에 서는 연사가 되겠다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였다. 불편한 과제를 놀이로 만들면 그나마 견딜만해진다. 자신의 최고 신기록을 세우려고 하거나 제한 시간을 정해놓고 작은 목표를 달성해보자. 불편하거나 힘든 상황에서 웃음을 주는 부분을 찾아보는 놀이를 할 수도 있다. 2단계에서 작성한 것 중 하나를 골라서 재미있는 놀이로 바꾸는 계획을 세워보자. 호기심을 이용하라. 마지막 단계는 꽤 힘들 수도 있다. 루이스, 모르겠니? 난 이 도전이 정말 두렵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에서 흥미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나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서 멋지게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면 흥미진진하다는 생각이 든다. 무대에 서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생각하게 된다. 너무 두려웠던 토스트 마스터즈의 테이블 토픽 시간 때 바로 그 호기심을 떠올리려고 노력했다. 연습 2. 30일 게임 플랜. 뇌는 이야기식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 삶이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시작은 모두 새로운 챕터가 된다. 생일은 새로운 시작이고 졸업도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아침 역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연습은 일정표에 기준점을 넣어 KT 밀크먼의 새로운 시작 효과를 활용한다. 1단계 목표 선택하기. 다음 달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선택해서 적는다. 2단계 목표 나누기. 더 작은 목표들로 나눈다. 예를 들어 만약 큰 목표가 열정과 일치하는 직장으로 이직하기라면 작은 목표는 이력서에 업데이트하기, 대표 구직 사이트들의 알람 설정해두기, 지원 가능한 일자리 검토하기, 지원하기 등이다. 더 큰 목표를 위해 이루어야 하는 작은 목표들을 전부 적는다. 3단계 작은 목표들을 정리하라. 작은 목표 중에서 3일 안에 완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작은 목표 중에서 일주일 안에 완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작은 목표 중에서 30일 안에 완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4단계. 새로운 시작 표시하기. 달력에 3일, 1주, 30일 체크 포인트를 눈에 띄게 표시한다. 스티커나 기호 또는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된다. 축하할 만한 일을 선택해보자.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다. 체크 포인트를 계속 확인하면서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어 간다. 5단계 성찰하기. 3일, 1주, 30일 후에 이 페이지로 돌아온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고 생각을 적는다. 생각이 막힐 때 다음의 질문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이 성취한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 시간 동안 다르게 해야 했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는가? 한 가지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는가? 이 마감 일정을 지키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는가? 다음 마감일에는 다르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시간을 아껴라. 가능한 마감일은 촉박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행동이 완벽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하는 과제라면 3일 동안 초안을 작성하고 수정한 후 게시한다.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를 이루고 새로운 시작점에 이를 때마다 자신감이 올라가고 가속도가 붙는다.